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5장. 우리나라 경제 관련 이슈, 즉 기타 이슈.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크게 나눈 이 범주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좀 다뤘어야 될 이슈 몇 가지를 볼 예정입니다. 뭐 상당히 많은 또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간 제한 3번의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3번의 수업 내에서 한 2가지 정도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방향. 그러니까 4차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신기후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기후체제라는 것은 소위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여러 이 인류의 유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 환경적인 기후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나 아니면 생존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주장이며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산업과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는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야기시킬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2개 중에서 첫 번째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방향.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학교 안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관련 세미나랄까 관련 설명회 아니면 거기다 관련해 가지고 온갖 대회 같은 것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최근에 나온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나온 것은 2016년입니다. 그래서 4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2015년까지만 해도 이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2016년에 처음 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조금 낮았지만 2016년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빠지는 그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친 용어입니다. 즉, 이 용어가 등장하면서 자, 이 용어는 어떤 의미냐? 기술, 경제,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 기업, 산업, 국가가 도태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됐습니다. 2016년, 17년, 아마 18년 정도까지도. 근데 이제는 조금 몇 년 지나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조금 두려움은 좀 줄어든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두려움이 심해진 왜 두려움이냐? 근데 이제 특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려움으로 와닿았던 것은 사실은 바둑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바둑에서 알파고가 우리나라의 국수 인간에 이기면서 자, 바둑에서 우리나라 국수는 참 우리나라는 바둑에서 전통적으로 일본과 중국이 강했는데 일본은 강했죠. 일본을 제압하고 거의 세계 최강국의 그런 지위에 있었고 또한 등수로 따져본다 그러면 이때 2016년에 바둑을 두면서도 세계 등수는 1등은 중국 사람이 1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파고를 만든 회사에서 상대로 우리나라 선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바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시적으로 등수는 일시적인 변동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하면 우리나라 선수가 훨씬 더 명성이 있고 거의 세계 최고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목돼 가지고 알파고란 프로그램과 바둑을 떴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라고 인간이 이길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박살이 났죠. 그죠? 박살이 났죠. 근데 이제 다행히 한 판은 이겼습니다. 한 판은 이겼지만 어쨌든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알파고가 인간을 이기면서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죠. 이거는 결코 뭔가 하면 기계나 프로그램이 인간을 못 이기는 것이다. 인간은 그래도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깨지니까 자, 바둑에서마저도 저런데 남는 게 어디 있을 것이냐.
기술 진보에 따라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저게 시작으로 모든 로봇가 내 일자리를 다 뺏어갈 것이며 인간이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위기감이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AI 포비아마저도 퍼졌다라고 합니다. 포비아라는 것이 이제 뭐 번역하게 말하면 AI에 대한 정오감, 그러니까 이 무서우니까 아예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괴기 영화가 많죠. 로봇이나 인여인간이 아주 무섭게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죠. 이제 그런 정도까지도 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자, 이게 이제 왜 그래 포비아까지 되고 사람들이 위기감에 빠지게 됐느냐. 기술은 발전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상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하나의 그런 알파고란 프로그램 때문에 왜 그래 됐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두려운 거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저 상대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를 잘 알면 거기에 대해서 잘 이용할 수 있고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모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하면 그냥 잘 사는 사람도 뭔가만 눈에다가 뭔가만 이 눈을 막아버리고 놔두면 그때부터는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안 보이면 두렵죠. 안 보이면 알 수가 없으니까 앞에 뭐가 올지 누가 뭐가 올지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전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가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에 휩쓰이게 됩니다. 즉 알파고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무지 때문에 생긴 겁니다. 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 진보 이건 하나 그냥 기술 진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 경제, 세계 경제의 방향을 잘 먼저 파악해 가지고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걸 잘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산업에 취직할 것이냐 라는 얘기죠. 기술의 방향, 산업의 방향, 경제의 방향 그걸 알고 있어야지 오랫동안 성할 쪽, 잘 나갈 쪽 아니면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기업에서 오랫동안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산업혁명이 뭐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앞에 이제 4차가 붙었으니까 1차, 2차, 3차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4차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죠. 물론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산업혁명이란 18세기 영국에서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방적기, 철강산업 발전 등에 따른 기계화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그런 시기를 지칭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18세기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이냐 지금은 우리가 산업을 분류하는데 이때 18세기만 하더라도 이런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산업이 처음 생긴 거죠. 지금으로 보면 기술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전기기관이 나왔다. 그 다음에 방적기가 나왔다. 전기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방적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관 방적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철강산업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의미는 어떤 의미냐? 전기기관이란 것은 즉 이제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력원은 인간이나 동물이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 아니면 잘하면 이제 물로 이제 풍차나 아니면 윌 같은 거 돌리는 거. 그러니까 방앗간을 돌리는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자연의 힘 아니면 동물의 힘, 인간이나 동물의 힘이 모든 동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기관의 발명이란 것은 인공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생겼다는 얘기죠. 전기를 통해서. 전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이 끓을 때 생기는 압력이죠.
그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동력 가지고 어디 쓰느냐? 제일 처음에 쓰는 것이 기계를 돌리는 데 썼다라는 거다. 방적기. 그래서 처음 기계를 만든 데가 어디냐 그러면 옷을 짜는 거. 그러니까 옷이 아니라 옷감을 짜는 거죠.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손으로 많이 짜죠. 아마 어디 가지고 뭐 카페트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저기 여행을 가면 외국 같은 데서 아직도 어떤 그 상당히 이제 옛날 마을에서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나무 가지고 이렇게 그 실 가지고 옷감을 짜죠. 근데 이제 그 손으로 짜던 옷감 짜는 것을 기계화 시킨 겁니다. 방적기가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기계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인류 생활 자체가 뭔가 하면 사람이 하든 동물이 하든 그런 것이 기계란 것이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기계가 도입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기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당연히 쇠가 필요하죠. 그래서 철강 산업도 발전하게 된 겁니다. 즉 기계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했다. 즉 기계를 하게 되니까 뭐 훨씬 더 뭐 크게 힘 안 들이고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한다 그러면 사람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내서 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지만 이거는 힘에서도 얼마든지 동력만 좀 할 수 있는 거죠. 넓은 옷감을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빨리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쉼 없이 짤 수 있게 된 거죠. 더 빠르게 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생산성이 수백 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계 한 대가 인간 10명, 100명, 1000명이 짤 수 있는 옷감을 짜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사람마다 이 뭐 여러 도구를 들고 옷감을 짜던데 이제는 사람이 기계에 딱 붙어가지고 기계만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1인당 만들어내는 옷감의 양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기계가 없을 때에 비해 가지고 방직기가 없을 때에 비해 가지고 뭐 100배, 1000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1인당 생산성이 옷감 생산성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게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자, 시작은 이제 힘을 만드는 전기기관이 발견됐고, 발명했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처음으로 기계를 한 것은 옷감이었다, 방적이었다. 즉,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가 도입되고 나면 사람의 사는 방식이 많이 바뀝니다. 이에 따라서 공장제 생산 방식이 도입됩니다. 옛날에 옷감 짜는 건 간의 수공업이었죠. 그래서 뭐 집집마다 필요한 만큼 짜고 아니면 마을에서 몇 명이 짜고 간의 수공업이었는데 이제는 공장에서 기계에서 엄청난 많은 양이 나오면서 그게 뭔가 한 마을 전체 아니면 한 도시 전체 정도에 공급될 수 있을 만큼 양이 많이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더 싸게 나옵니다. 더 좋은 품질의 옷감이 더 싸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공장제 생산 방식이 도입됐다. 그리고 이제 이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저기 이제 옷감을 짜는 방직기가 설치된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물론 이제 이 이전에도 도시는 있긴 있었죠. 이 이전의 도시, 뭐 예를 들어서 고대도 있었고 중세시대도 도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는 뭐 끼케야 이야기하면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교양의 중심지의 도시였죠.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는 소위 생산의 거점 도시입니다. 공장이 모여있는 공장이 모여있는 도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에 일을 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일을 할 사람을 필요하기 위해서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 근처에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큰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즉 기존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구조도 바뀝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산업이라는 것은 농업이었는데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공장에
이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와가지고 공장, 즉 도시로 와서 공장에 취업하면서 산업도 점점 농업 비중이 줄고 그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산업 변화가 발생하죠. 즉 농경 산업의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공장의 근로자가 대량 고용되면서 기존의 농촌 중심 사회에서 또 도시 중심 사회로 변화가 된 거죠. 즉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 변화를 야기시킨 동기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바뀐 모습이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냥 옛날의 고대하고 별 차이 없는 곳곳에 떨어져 사는 농경사회가 주 인간 인류의 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경제학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경제, 경제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경제인데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옛날에도 있긴 있었죠. 아까 중세 고대에도 도시는 있었다. 근데 그 도시의 그 용도라는 것은 소위 교역 중심지였다. 뭐 시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시장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도시 몇 개가 교역 중심지였다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았다. 주로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급자족이 아니라 뭔가 하면 이 공장제 생산에 따라 가지고 소위 거래 시장이 생긴 것은 공장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난 뒤부터라는 겁니다. 공장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난 뒤부터 이제 자급자족에서 교환경제, 본격적으로 교환이 주가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역은 있었고 시장은 있었고 뭐 교역도시는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아주 소수였고 일부였고 대부분은 지역적 자급자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이 탄생한 것도 이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경제학의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아담 스미스라고 이야기하죠.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 산업혁명 이후에 소위 영국에서 그 시장과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제라는 것이 생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경제가 생기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생긴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것이 또한 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업혁명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산업혁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뭐 지역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격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형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이라고 해야겠죠. 그게 이제 전기기관이라는 기술이 있고 뭐 기술은 뭐 특정할 수 없지만 즉 비약적인 생산성이 향상됐다 그러면 그 뒤에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또 그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현재 2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18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870년대 이때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포드 자동차 공장으로 상징되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때도 비약적인 생산성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이때 그러면 어떤 산업이 발전됐느냐? 이때는 자동차의 엔진인 내연기관, 즉 포드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면 엔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엔진이 발명됐고 내연기관, 그러니까 전기기관하고 다르죠. 전기기관의 자동차도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전기기관의 초기 18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전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물론 기차가 있죠. 기차도 있지만 자동차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전기기관을 떼려고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석탄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가 석탄 가지고 퍼주가면서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죠. 너무 불편하고
왜냐하면 너무 커지고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주 간편한,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폭발하는 것이 안에서 폭발하는 거죠. 전기는 바깥에서 폭발합니다. 이제 안에서 폭발하니까 훨씬 더 간편한 기관이 된 거죠. 그래서 소형 자동차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연료가 되는 석유화학 산업이 일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이때 전기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전구, 전화, 축음기 등이 발명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런 산업혁명을 일어나게 만든 중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전기 관련돼 가지고는 테슬라. 지금 여러분들이 테슬라 자동차 회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죠. 근데 그 테슬라 자동차 회사는 소위 교류 전기를 발견인지 발명인지 경계가 좀 애매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테슬라의 이름을 딴 회사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전구에 대해 가지고는 에디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디슨은 그런 기술들을 그 지적보호권을 잘 신청해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열광을 하죠. 테슬라.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한 전구, 전화, 축음기. 뭐 여기 관해서 에디슨 아니면 뭐 그것도 뭐고 전화는 윌리엄 벨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게 또 있죠. 자동차는 포드. 현재도 회사가 있죠. 포드 자동차인데 포드가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위치와 이런 산업이 발생한 위치와 국적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국 중심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는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바탕으로 이런 산업을 일으켰죠. 이런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냐? 쉽게 얘기하면 방적기를 이야기하면 사람이 앉아가지고 옷감을 짜는 것보다 기계로 옷감을 탁탁 짜면 엄청나게 빨리 많이 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1인당 생산성이 100배, 1000배가 됩니다. 기계 한 대가 인간 100명, 100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양을 해내는 거죠. 자동차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이때 처음 만든 게 T1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기존에는 이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굉장히 고가의 사치제였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사치제고 아주 부자들이 과시욕 차원에서 가지고 다니는 하나의 그런 사치제였죠. 물건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포드 자동차가 이런 새로운 공정을 만들면서 기존에 비해서 가격을 거의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럼으로써 거의 일반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놉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시스템입니다. 소위 일반 공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립인데, 물론 이제 부품은 따로 다 만드는데, 쭉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시작해가 프레임부터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기다 뭐 하나씩 붙여가지고, 마지막에는 완성된 차가 딱 나오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그 전체 공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공정이 길고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장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였다는 거죠. 가격을 10분의 1 이상 낮출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산성을 높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인 거고, 또한 이게 가능한 것이 전기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기 기관만 있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기관만 있다 그러면 공장 바로 옆에 엄청난 전기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동력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그 동력이라는 것은 그건 힘입니다. 힘인데 힘은 뭔가 하면 좌우로 움직이든지 원형으로 움직이든지 그걸 변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많은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기계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 엄청난 큰 발전, 그러니까 전기 발전 시설이 필요한 거죠. 공장 옆에는.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전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기가 있게 되면 소위 발전하는 부분, 힘을 만드는 지역하고 힘을 쓰는 지역을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힘을 만드는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발전소죠. 발전소에서 그냥 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힘을 바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기관은 힘을 바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걸 전기로 바꿔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죠. 전달해 주면 전기를 받으면 그 전기를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떤 힘이든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위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 올리는 힘, 돌리는 힘, 아니면 미는 힘, 당기는 힘, 어떤 거든지 힘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얼마든지 큰 공장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비약적인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생산성 증가.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라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또 하나 더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소위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1970년대 말 PC, 개인용 컴퓨터,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게 된 인터넷 도입에 따른 생산 자동화를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이 컴퓨터 인터넷으로 우리는 뭐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복고적으로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뭐 그런 건 개인 취향 문제고 그거는 뭐 취향은 여전히 있는 거고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다양한 훨씬 더 빠른 효율적인 기술 발전이 가능했다. 그리고 인터넷 활용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달되는 검색이라든지 이제 기존에 있던 정보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원하면 취득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가 된 거죠. 도서관이 필요 없어진 거죠. 이제는 이제 물리적인 도서관이 필요 없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소위 3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때 이제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주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기술이 뭐냐 두 개 이야기했죠.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이거 두 개의 선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이겁니다. 개인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PC를 만들었느냐? 만든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3차 산업혁명,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IT 통신 기술을 다 만들게 되는 시작을 하도록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크게 굵직굵직한 흐름을 끌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성질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사람이. 굉장히 성질이 좀 더럽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류에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아무리 독하고 더럽더라도 존경은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진짜 이 대학교 1년 중퇴자입니다. 아주 불우한 환경에 컸고 날 때부터 버림받았고 입양돼 가지고 입양도 뭔가 하면 제대로 한 번은 안 되고 두 번째 겨우 입양되고 그래가지고 날 때부터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대학도 1년만 다니고 중퇴를 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획기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뭔가 하면 높은 기술을 가진 기술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테슬라는 엄청난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인데 스티브 잡스는 뭔가 하면 거의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발견한 것은 공학적인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기존에 이때도 뭔가 하는 컴퓨터가 물론 있었죠. 1940년대, 50년대부터 컴퓨터는 있었습니다. 메인프레임은 큰 거. 이때는 IBM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 큰 게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부품 몇 개를 들고 와가지고 비슷하게 붙여가지고 개인 집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CPU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나머지 부품 그걸 끼워 가지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 한테 시켜 가지고 이걸 운영시키는 프로그램, 빌 게이츠는 아니죠. 운영시키는 프로그램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운영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개인 컴퓨터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까지도 계속 빌 게이츠 보고 저 따라장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욕을 했는 것이 빌 게이츠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만든 PC의 그 윈도우를 PC의 OS를 그냥 그대로 뺏긴 겁니다. 뺏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소송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계속 욕을 얻어먹었고. 물론 처음에는 이제 빌 게이츠가 만든 저 OS는 이 윈도우형이 아니라 그 도스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명령을 커맨드를 타입치는 형식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뛰어난 사람이 처음 PC를 만들 때부터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마우스를 이용한 윈도우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진짜 시대를 뭐 엄청나게 앞서가는 사람인 거죠. 뭐 PC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뭐 기술을 만들고 상품을 만든 게 아니죠. 있는 걸 잘 조립해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혁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소위 아이팟이었죠. 뭐 소위 말해서 MP3 플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핸드폰이라고 그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PC를 집어넣은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산업을 이끌어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PC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 컴퓨터가 여러 대 있으니까 이것들이 뭔가 하면 연결해 가지고 서로 뭔가 하면 통신을 하게 되고 통신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정보 교환이 늘어나면서 소위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한 많은 기술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루 내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내내 하는 걸 보면 이때 이게 없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인생 중에서 3분의 2는 지금 시간이 뭘 할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3분의 2 이상 시간이 지금 이 뒤에 만들어진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줌도 그렇고 수업 내용도 그렇고 뭐 많은 부분들이 이 뒤의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3차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변화를.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비약적인 생산성 증가라는 이야기했죠. 1인당 만들어내는 물건 양이 늘어난다.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 2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런 게 발견됐습니다. 아주 상식적이죠. 사람이 옷감 짜는 것보다는 기계로 방적기로 짜면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철공소에서 망치 들고 자동차 한 대 만드는 것보다는 자동차 회사 일반 공정을 통해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가지고 쭉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1인당 만들어내는 양은 100대 1000대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뭐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경제학적으로 추정해놓은 값들이 있습니다. 값들을 보면 이 1, 2차 산업혁명기에는 비약적인 생산성 증가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 산업혁명기에는 생산성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매년 값이 있습니다. 값이 있는데 1인당 생산성 변화를 보는데 1970년대부터 이게 PC가 1979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79년, 80년, 81년 쭉 해가지고 지금 한 40년 동안 봐서 생산성 증가가 별로 뚜렷하게 안 나타납니다. 많은 새로운 상품이 나왔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엄청나게 뚜렷한데 산업혁명으로 지칭할 만큼 큰 생산성 증가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이 3차 산업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기술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막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곧 지금부터 생산성 증가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산업혁명의 종료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봐 기술은 굉장히 뭐 큰 변화다라고 하지만 경제학적인 의미에서는 아직도 이거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3차 산업혁명으로 지칭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시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을 했고, 이 사람은 아직도 지금 현재 2020년에도 현재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3차 산업혁명의 연장기냐, 진행 중인 것이냐,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은 논쟁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음에 보고, 지금 이야기했던 일단 1, 2,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비교를 다시 해보죠. 비교 정리를 다시 해보면, 시기를 본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 그냥 산업혁명은 1960년대에서 1760에서 1820년대 영국에서 전기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기계화가 처음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아니면 동물의 힘을 쓰던 인류가, 아니면 바람이나 아니면 물의 힘 정도만 쓰던 인류가 이제는 기계의 힘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전기기관을 통해 가지고 기계를 쓸 수 있게 된다. 주요 결과는 면직산을 중심으로 옷감 짜는 게 제일 먼저 기계가 된 부분이 옷감 짜는 겁니다. 그게 아마 제일 그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그때 필요했던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장이란 것이 이때 처음이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생기고 나니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합니다. 농업보다는 이제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농촌 중심 사회에서 도시 중심 사회로도 사람의 사는 모습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그 한 100년 뒤에 1870년부터 1910년대까지 1차 대전 이전까지 미국 중심으로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대량 생산이 되는 거다. 영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었고, 전기기관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이제 이걸 가지고 놨던 것이 이거를 전기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전기로 변환시켰다. 물론 전기를 만드는 것은 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력발전소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전기입니다. 전기. 화력발전소라는 것은 물을 떼가지고 고압 전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전기에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전기기관을 사용은 합니다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걸 이제 전기로 변환시킴으로써 에너지 사용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혔다. 옛날에 이 전기기관을 사용할 때는 전기기관 바로 옆에 있는 데서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게 없이 어디든지 에너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석유화학산업 등 신산업이 등장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산업은 자동차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등 생산 방식 혁신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제일 혁신을 이뤘는데, 자, 이제 왜 그런 미국이 자동차 산업이냐?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죠. 넓기 때문에 이동 수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그만 옛날 구도심 국가라 그러면 마차를 써도 되고 걸어 다녀도 되고 그렇게 이제 이동 수단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미국은 이제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나라였다. 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있더라고요. 전기와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발견되고 여러 기술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가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반 기술 하나가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자, 자동차는 뭘로 움직이느냐? 기름이죠. 휘발유 아니면 경유. 휘발유죠, 그죠?
자, 기름을 떼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 산업이 나온 것도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산업이 이때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대 바빌론부터 뭐 시출 안 해도 그냥 그 땅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있어가지고 원유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약용으로 쓴 사람도 있고 불을 붙여가 쓴 사람도 있고 뭐 쓰기는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동적으로 썼는데 이제는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을 움직이다 보니까 인간은 그 원유를 굉장히 잘 정제를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지금은 현대까지도 화학산업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석유화학입니다. 뭐 화학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바이오케미칼도 있고 생화학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화학 분야도 있습니다. 화학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무기화학이죠. 유기가 아니라 무기화학인데 이 부분이 큰 이유는 사실은 에너지의 수요 때문에 커졌다. 그래서 이 석유화학 산업의 역사도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따져본다 그러면 거의 뭐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것도 영원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언젠가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죠. 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 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가긴 갈 겁니다. 지금 뭐 단시일에 가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50년, 100년 있다 보면 아마 석유화학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들고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갈 겁니다. 대부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있다가 보면 지금 현재 석유화학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에너지를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변화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자산업이 등장하고 전기를 활용해가 여러 가지 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둠에서 극복이 되고 인간들이 즉 시간에서 극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먼 이동통신 전화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1870년대 그 뒤에 한 또 100년쯤 있다가 1700, 1800, 1900 병행이 있다죠. 그죠? 1970년대 바탕은 컴퓨터, 인터넷입니다. 뭐 이것도 보면 다 시장은 어디냐? 스티브 잡스라고 이야기했죠. 미국입니다. 미국 웨스트 쪽이라, 미국 서부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인터넷도 이제 미국에서 만든 처음의 표준입니다. 미국 대학 간 통신을 위해서 처음 만든 표준입니다. 그게 이제 PC끼리 연결하면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전화망을 통해 가지고 이용했죠. 소위 우리가 모뎀이라고 하죠. 그죠? 모뎀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망을 이용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이 수요량이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전화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인터넷 전용선이라는 게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확 다 퍼진 겁니다. 컴퓨터 인터넷 바탕의 지식정보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더라는 거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도 제어가 됩니다. 제어가 되고 제어도 뭔가 하면 원격 제어까지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 어디서든지 그 기계에 내가 제어를 하고 뭐 홈 오토메이션 이야기를 하죠. 집에 불을 끄고 불을 켜고 집에 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에 밥솥에 밥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쌀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걸 켜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농장에서도 예를 들어 농업도 실내 농업 자체도 온도 습도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또 원격 제어까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고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 전환이 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글로벌 IT 기업이 부상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세계 10대 기업 딱 그러면 저기 세계 10대 기업 규모로 봐가지고 세계 10대 기업 보면 한 개를 빼고는 몽땅 다 이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뒤에. 전 근대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IT 기업이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기업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애플, 뭐 인텔 이런 회사들입니다. 다 이 회사들이죠. 다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회사들입니다. 한두 개 빼고는 다 그 회사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것은 처음에 PC의 이 두뇌를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 돌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애플이라는 것은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회사.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회사로 분류되죠. 제일 처음에 PC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아마존은 그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소위 택배까지도 일부, 그러니까 배송이라기보다는 소위 뭐란가 창고까지 같이 하는 거죠. 창고.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회사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물건 팔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살 거를 싸게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아마존이 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 최대 기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또한 주요 업종이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3차 산업혁명까지입니다.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보는 것은 이제 3차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죠. 본론은 여기입니다. 이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앞에 기초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본론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보죠. 자, 이 용어란 것은, 이 용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클라우드 슈밥이 의장으로 있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주창된 용어입니다. 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2016년 1월 세계경제 포럼에서 주창된 용어입니다. 이 세계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 웹바 그러기도 하고,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다보스라는 것은 스위스에 있는 아주 그 고급 휴양지입니다. 고급 휴양지에 매년 1월에 소위 브레인스토밍 미팅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세계 지도자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뭔가 하면 소위 인류의 방향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나름대로 굉장히 정치적인 분위기인데 지금 이 사람의 의장인데 추진력이 있고, 그래서 뭐 세계 그러니까 한때는 한번 한다 그러면 뭐 전 세계 저 주요국 대통령들이 다 참석합니다. 참석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듣죠.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뭐 기술은 어떻게 바뀌고 정치는 어떻게 바뀌고 뭐 그런 걸 다 들어 가지고 아, 나라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겠구나,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 획득 차원의 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많은 실력자들이 모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브레인스토밍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년 주요 키 이슈를 하나 만들어 보죠. 물론 서버 디비전도 많지만 이 전체 운영하는 사람이 원래 이슈라고 해가지고 한 개씩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류의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뭐 언제는 뭔가 화석연료 문제, 언제는 기후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또 이때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 주 발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의 발표에서 키노트 스피치에서 슈밥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기술이 융합하면서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즉, 그리고 이런 변화 시기를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지칭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최근 기술 발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대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 변화를 쭉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뭐 PC 아니면 인터넷을 발전으로 뭐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뭐 그거는 그까지는 3차 산업혁명이겠죠.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디지털화 되면서 여러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보이냐.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는 기술의 융합이 발견되고 있더라. 기술의 융합. 옛날같이 전통적으로 분리된 기술이 아니라 기술이 융합하더라. 라는 이야기죠. 융합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상상도 못한 그런 물건들이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이다. 빨라지고 있고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 사람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정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맞냐 틀리냐 이제 두고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학자들은 예측을 잘 못해요, 사실은. 학자들은 이제 과거를 보고 나름대로 분류 정리해가지고 어떤 이제 유형화를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이 맞을지 틀릴지는 더 지나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불행한 게도 지금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이죠. 한 3, 4년 지났는데 이 사람의 예측이 틀린 부분이 꽤 많습니다. 꽤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 용어에는 논쟁적인 용어입니다. 논쟁적인 용어다. 그러니까 발전 방향에 대한 그 사람 나름대로의 판단과 예측과 기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 융합,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것의 화두에 대해 가지고 융합이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진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초연결이라는 것은 소위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라는 것이 모든 데 다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지만 홈 오토메이션 그러면 집의 모든 것을 세계 어디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용어가 됐다. 모든 기계에다가 소위 뭐 IP를 줘버리면 그걸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디든지 모든 기계를 다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된다. 그 다음에 초지능 사회가 된다. 자, 초지능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AI 이야기입니다. AI. 그러니까 정보에 활용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기존의 자동화라는 것은 사실은 조건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사전 프로그래밍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자동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이 끊어지면 실을 이어줘라, 뭐 그런 겁니다. 기기가 쓰면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하라, 아니면 저렇게 하라, 이걸 속도를 줄이라. 뭐 속도가 떨어지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기름을 더 넣어 가지고 속도를 높여라, 이런 것들이 자동화인데, 그런 이 자동화가 아니라 이제는 초지능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하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AI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현재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융합, 초연결, 초지능, 이것을 이끌어가는 신기술로서 대표적인 기술로서 드는 것이 인공지능, 소위 초지능을 만드는 거죠.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IoT라고 그러죠. 이거는 초연결을 만드는 거죠. 사물인터넷이 바로 초연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공학. 이제 구현하는 거죠. 점점 더 자동화하는 구현이 되는 것이 로봇공학이죠. 뭐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공유경제, 체내 삽입형 기계, 체내 삽입형, 뭐 의료기계 아니면 IT기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이 말하기 거북한 용어지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맞춤형 아기 라는 거죠. 맞춤형 아기 까지도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뭐 이거는 도덕적 문제 때문에 금지는 되어 있습니다. DNA 조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떤 황당한 사람이 그걸 한번 시행한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에이즈가 안 걸릴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애를 탄생시켰다라고 주장했죠. 기술은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이거는 인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은 있더라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과연 얼마나 그게 제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기술은 있다는 이야기죠. 식용 기술 이런 거죠.
이런 기술들이 소위 이런 방향으로 지금 사회,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술이다. 이걸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사후 정의된 1차, 3차 산업혁명과 달리 뭐 1차, 2차는 뭐 분명히 사후 정의 1차라는 것은 그냥 산업혁명이었죠.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2차도 한참 지나고 나가지고 야 이거 산업혁명이 버금간다. 그래가지고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차도 이제 뭐 꽤 지나고 난 뒤에 그러나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사후 정리됐다고 볼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막 시작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맞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전략적 지향점으로 사진 제시되었기 때문에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벌써 예측과 상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3D 프린팅이 뭐 그렇게 환호할 것이냐 뭐 굉장히 환호를 했죠. 환호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하느냐. 제일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은 뭐 모형 제작입니다. 모형 제작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이죠. 효율적인 하나의 도구에 따름이지 그것이 산업을 새로 바꾸어가는 그런 발명품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 가지고 뭐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가격이 좀 올랐지만 뭐 경제학적으로 봐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투기 기업만 하나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아니 뭐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지 블록체인 가지고 뭔가 하면 그걸 가지고 뭐 하나의 알고리즘의 따름이지 그게 뭐 크게 유용하냐 비트코인을 쓰는데 썼지만 그거에 가지고 뭔가 하면 다른데 진짜 사람들한테 필요한 뭐 쓰는 게 나온다면 다른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소위 말해 가지고 인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 방향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뭐 이런 등등 아직도 벌써 이제 예측과 상이한 처음에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10대 기술에 비해 가지고는 예측과 상이한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정도고 아직 공인되어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알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잘 몰라요. 용어를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클라우드 슈밥이 우리나라 이 사람이 쓰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팔렸고 우리나라에 제일 자주 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이 용어가 되지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다른 나라 가서 모르는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왜 그래 됐냐 그러면 2016년에 알파고 때문에 바둑에서 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 딱 지면서 야 이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지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무섭게 와닿았던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만큼 아직도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통용된 용어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에 패배했기 때문에 AI 포비아와 같은 기술 진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4차 산업혁명의 용어가 보편화됐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따져보면 세계 체스 챔피언은 1997년에 세계 체스 챔피언이 러시아 사람이 계속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계속 체스를 제일 잘해요. 세계 체스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97년에 IBM의 딥블루란 컴퓨터 프로그램에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때 세계가 뒤집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전히 세계 그 체스 챔피언 대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좋은 프로그램이 생겼구나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때 딥블루는 프로그램과 컴퓨터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걸 돌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딥블루란 그 전용 컴퓨터까지 같이 붙어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그냥 돌아다닙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무 체스 프로그램을 사더라도 거의 그 체스 프로그램들이 많은 체스 프로그램들이 세계 챔피언보다 더 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크게 사람들한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옛날보다 체스 챔피언이 덜 영광스러운 자리일지는 몰라도 뭐 바둑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희한한 일까지 생기던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바둑 선수가 비대면 대국을 하니까 소위 AI 프로그램 가지고 바둑 대회에서 큰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발돼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출전 정지 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둑 프로그램이 이제는 이 알파고뿐만 아니라 그 여타 프로그램도 거의 세계 거의 최강하고 붙어도 앉을 만큼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다양한 게임 프로그램이 나왔다 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산업혁명이란 노동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인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오히려 둔화되고 급격한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으로 지칭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즉 생산성이 급격히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산성은 요즘 증가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산업혁명마저도 생산성 증가는 안 보이는데 라고 아직까지도 이 단정을 못 내리고 있는 판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3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분석했던 제레미 리트키는 현재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이고 뭐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빠른 속도의 생산성 증가가 발생하면 그게 바로 3차 산업혁명이 뭐 실현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용어에 대한 뭐 논쟁은 뭐 할 필요가 없죠. 이건 학자들이 할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술 변화가 급격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 다들 그건 인정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조금만 사용을 못 따라가면 그 다음에 더 뒤처집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그 용어는 나중에 학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럼 일단 최근 기술 변화 현상을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의에 대한 논쟁보다는 최근 기술 변화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부터 변화하는 사회에 내가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이냐.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어는 논쟁적이다. 논쟁이 좀 있는 용어입니다. 논쟁이 좀 있는 용어인데 어쨌든 최근 소위 IT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최근 기술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융합, 초연결, 그 다음에 초지능 방향으로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쪽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하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뭐 최근에 소위 복수 전공을 필수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더 이상 단일 전공보다는 소위 융합 사회니까 융합 전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의 지식 가지고는 너무 빨리 변하는 거죠.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게 좀 있으면 뭔가 하면 그 기술은 사장되어 버리면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를 깊이 해보다는 조금 주전공을 조금 얕게 하더라도 한 2개 정도는 해라. 뭐 3개도 좋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 하지 말고 가능한 좀 다른 걸로. 그래서 융합 전공을 우리가 이제 복수 전공을 필수화시킨 겁니다. 소위 융합하는 사회에 맞춰가지고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걸 만든 거죠. 자, 그러면 한 10분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죠. 간략한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이 목적을 이야기하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잡아먹힌다.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는데 두려울 게 없다. 아까 이야기했죠.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기계가라는 것이, 자동화라는 것이, 로봇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직도 멀었어요.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있는 2가지입니다. 기계화와 자동화의 한계에 대한 견해입니다. 우리들이 연구해보니까 소위 이제 폴라니의 역설 또는 모라베그의 역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계라는 것은 소위 뭔가 하면 전자계산기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숫자를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해냅니다. 그건 잘하죠. 그건 잘하는데 창의적인 능력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로봇과 기계는 시키는 일은 잘합니다. 근데 시키는 거가 조금만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일을 더 망쳐버립니다. 그게 기계의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AI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조금 극복을 하려고는 하죠. 그래서 아주 조금 극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AI라는 것이, 로봇이라는 것이, 인조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을 대체할 정도는, 그거는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요만큼만 대체하면 그게 뭔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만 하게 되면 그만큼 기술 진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능력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서 폴란의 역사를 읽는 건데, 인간이라는 것은 명시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위 문서화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결코 기계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 자동화가 왜 생기느냐? 자동화가 왜 생기냐? 그러니까 기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로봇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스컷들이 모여가지고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계단 하나 오르는 로봇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이제 가장 최첨단 로봇가 계단을 겨우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계단 올라가는 속도는 인간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제 겨우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평지를 달리는 것은 뭐 인간보다 훨씬 빠르죠. 자동차로 가면 뭐 엄청나게 빠릅니다. 시속 300km, 시속 10km. 달리는 건 빨리 갑니다. 우주선도 뭔가 하면 로봇인 셈이죠. 달리는 건 빠른데 평지가 아니라 계단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으악하는 거죠.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평지든 계단이든 그 차이가 뭔가 좀 별 차이가 없죠. 없는데 이 차이인 겁니다. 그만큼 아직도 기계가 뭔가 하면 인간을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또한 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르는 잠재적인 암묵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굳이 안 가르쳐도 인간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주를 할 때도 물론 기계를 통해 가지고 연주를 하면 요즘 훨씬 낫습니다. 훨씬 쉽게 연주를 잘하죠. 악보를 집어넣으면 악보대로 꼬다리 잘 됩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기계가 연주를 잘하죠. 그러나 잘하는 연주자의 연주는 그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은데 물론 전문가가 평가할 때 그렇죠. 근데 그게 왜 훨씬 낫냐에 대해 어떤 부분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참 추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뭔지 잘 몰라요. 뭔지 잘 모르는데 사람의 감흥에는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이는 결코 기계가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기계에 의한 자동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가능한 한 자동화를 잘 시키는 것이 뭔가 발전 방향인 것이고, 절대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도태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뭐 지금은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 방향이라는 것은 수요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게 도입되는 것이지,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절대 도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대해 가지고 두려움을 전혀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폴란의 역설을 하고 모라벡의 역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